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7주 이상 지속되면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대상이었던 러시아산 원유 판매를 일시 허용했습니다. 미시간에 위치한 유대교 회당 차량 돌진 사건과 버지니아 소재의 한 대학교에서도 친이슬람 성향의 남성이 총격 사건을 일으키는 등 이란 전쟁 여파로 긴장감이 높아지자 뉴욕, 뉴저지 경찰 당국은 유대인 커뮤니티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주의회 보궐선거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두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감세와 범죄 척결, 국경 강화를 핵심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며 하원 다수당 수성에 나섰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달 들어 2차례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지만 이번에도 뉴욕 총영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총영사 공백은 역대 최장을 기록 중입니다. 만성적인 주택난에 시달리는 뉴욕시에서 앞으로 단독주택과 듀플렉스의 지하 공간을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한 식당의 위생 등급이 1년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B등급 비율이 올랐고 맨해튼과 퀸즈에서 최하위 등급인 C를 받은 한 식당은 13곳으로 조사됐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봉쇄가 7주 이상 지속되면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유가가 오히려 미국에게 이득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제재 대상이었던 러시아산 원유 판매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기름 잡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입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열흘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에너지 전문가들을 인용해 봉쇄가 7주 이상 지속되면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충격은 에너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비료 물동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이 막히면서 농업 현장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파종기를 앞두고 비료 원료 수송이 중단되면서 미국 농가의 생산 단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디젤 가격은 일주일 만에 갤런당 1달러 가까이 급등했고 질소 비료의 핵심인 요소 가격은 뉴올리언스 항구 기준 톤당 470달러에서 585달러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년간 적자에 시달려온 미국 농가에는 치명타입니다. 미국 농업인연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비료 운반선에 대한 미 해군의 호송 지원을 공식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스피릿 항공 국내선 최저가는 전주 대비 2배 이상 올랐고 유나이티드와 델타 항공 등 주요 항공사 요금도 일주일 새 최고 57%가 뛰었습니다. 다급해진 미국 정부는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원유를 4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허용했고 에너지부는 전략 비축유 1억 7,200만 배럴을 120일에 걸쳐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 항구간 운송을 미국 선박으로만 제한하는 존슨법의 30일 면제도 검토 중입니다. 미시간주에 위치한 유대교 회당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해 범인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FBI는 이번 사건을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 사건으로 조사 중입니다. 한편 버지니아에 위치한 대학교에서도 친이슬람 성향의 남성이 총격 사건을 일으켜 총격범을 포함해 2명이 숨졌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자 수사당국은 유대교 회당 및 유대인 커뮤니티에 대한 경계 태세에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미시간주 웨스트 블룸필드 타운십에 위치한 유대교 회당 템플 이스라엘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범인은 레바논 출신의 미 시민권자 41세 아이만 모하마드 가잘리로 확인됐습니다. 가잘리는 차량과 함께 박격포 포탄 형태의 폭발물을 소지한 채 회당으로 돌진했으며 회당 보원 요원들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범인의 차량 뒤쪽에서는 폭발물이 발견됐고 차량 충돌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건물 안에는 어린이를 포함해 약 140명이 있었으나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보안 요원 1명이 차량에 치여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화재와 연기로 약 30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을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표적 테러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잘리는 최근 레바논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족 4명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당국은 가잘리의 2 형제와 조카 2명이 이번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은 라마단 기간 중 자택에서 식사를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어제 오전 버지니아주 노퍽의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을 포함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FBI는 해당 사건 역시 테러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시간주, 버지니아주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한 테러 사건이 잇따르면서 미 전역에서 유대인 커뮤니티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계 태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미시간 사건 직후 유대인 시설 주변에 순찰력을 증강했으며 뉴저지주 글로스터와 마운트 로럴 경찰은 예배당 및 유대인 커뮤니티에 대한 추가 순찰과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FBI 역시 미 전역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경계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밝히며 당국은 시민 안전 확보와 폭력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또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민심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최근 주의회 보궐선거에서 잇따른 승리를 거두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를 발판으로 블루 웨이브 확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감세와 범죄 척결, 국경 강화를 핵심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며 하원 다수당 수성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하원 다수당 판세를 결정할 핵심 시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주요 쟁점은 세금, 범죄, 국경입니다.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정책회의에서 공화당 수뇌부는 중간선거를 단순한 국정 운영 심판이 아닌 민주당과의 양자택일 구도로 전환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켜내겠다는 보관을 세웠습니다. 특히 공화당은 이민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추방이라는 강경 표현 대신 범죄 연루 불법 체류자 추방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해 중도층의 반감을 줄이기 위한 접근을 택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5%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데는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공화당은 민주당이 실패한 치안과 국경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공화당은 범죄자를 척결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세금 감면 정책도 핵심 카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대규모 감세 정책에 따라 미 전역 납세자들은 1인당 평균 약 2,30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팁과 초과 근무 수당 비과세 조치가 서비스 업종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연방 재정 적자가 약 1조 9천억 달러로 늘어나고 공공부채 규모도 국내 총생산의 10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논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최근 주의회 보궐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4개월 동안 전국 주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차지했던 의석 28석을 민주당이 탈환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와 아칸소, 미시시피 등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예상보다 큰 격차로 승리하면서 공화당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이념보다는 생활비 등 현실 경제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정치적 변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역사적으로 집권당과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해 여당이 의석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공화당 34명, 민주당 21명 등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은퇴나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는 역대급 교체폭으로 의석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전체 435석 가운데 약 24개 지역구가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며 이곳이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4일 예정된 플로리다주 의회 보궐선거가 중간선거 판세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수장 자리가 8개월 넘게 비어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달 들어 2차례 재외 공관장 인사를 단행했지만 이번에도 뉴욕 총영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달 6일과 12일 2차례에 걸쳐 재외 공관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시카고와 휴스턴 총영사를 포함해 모두 11곳의 공관장이 새로 임명됐지만 뉴욕 총영사는 이번에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뉴욕 총영사 자리는 지난해 7월 초 김의한 전 총영사가 이임한 이후 8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49년 남궁염 초대 공관장 부임 이후 길어야 1에서 2개월에 그쳤던 공백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달 인사로 미주 공관 가운데 수장이 없는 곳은 뉴욕과 호놀룰루 두 곳만 남기도 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새 행정부 출범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미국 내 최대 공관의 수장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인사 지연의 배경으로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관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운영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의 내부 조사를 꼽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국장급 인사와 재외 공관장 인사가 연동되면서 전체 일정이 늦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공관장 부재의 여파는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1월 맨해튼 신청사로 이전했지만 홍보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달 9일부터는 민원실을 사전 예약제로 전면 전환하며 워크인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특히 시행 닷새 전에야 이를 공간 웹사이트에만 공지해 민원인을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뉴욕 한국일보에 따르면 총영사관 관계자는 신임 총영사 임명에 대한 정식 통보는 아직 없지만 곧 인선이 이뤄질 것 같다는 내부 분위기는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선이 길어지는 만큼 외교관 출신이 아닌 특임 공관장이 부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장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재외국민 보호와 외교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외교부의 다음 인사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주택난에 시달리는 뉴욕시에 앞으로는 단독주택과 듀플렉스의 지하 공간을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뉴욕시장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지난 10일 신규로 건축되는 단독주택과 듀플렉스의 지하 공간을 합법적인 주거 임대 공간으로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피에리나 아나 산체스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뉴욕시장이 서명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례는 뉴욕시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시티 오브 예스 주택 패키지의 일환입니다. 해당 패키지 조례 덕분에 단독주택과 듀플렉스의 지하실을 합법적인 임대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번 조례가 그 토대 위에서 통과된 겁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지하 공간을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되고 세입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는 임대 공실률이 1.4%로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가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 해소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인접한 뉴저지의 경우 지하 공간 임대 합법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 차원의 통일된 법률이 없어 지역마다 허용 여부가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의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올해 2월 상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최종 표결은 아직 남아있어 버기앤카운티 등 한인 밀집지역 거주자들은 해당 지자체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뉴욕시 한 식당의 위생 등급이 1년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비등급 비율이 올라 위생 관리에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인타운이 형성돼 있는 맨해튼과 퀸즈에서 최하위 등급인 C를 받은 한 식당은 총 13곳이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의 위생검사 등급 시스템 ABC27을 분석한 결과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에 한 식당으로 등록된 업소는 모두 38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 등록 기준으로는 지난해 420곳보다 33곳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A등급, 즉 벌점 13점 이하를 받은 업소는 306곳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71%에서 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전반적인 위생 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로별로는 퀸즈가 180곳으로 가장 많았고 맨해튼 162곳, 브루클린 37곳, 스태튼 아일랜드 5곳, 브롱스 3곳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B등급 업소 비율이 지난해 7.4%에서 올해 11.6%로 4%포인트 이상 오른 점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C등급과 등급 보류 업소는 지난해 38곳에서 올해 33곳으로 소폭 줄었고 퀸즈, 맨해튼, 브루클린에서 각 한 곳씩 모두 3곳의 폐업 업소도 확인됐습니다. 한식당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위반 사항은 음식 보관, 온도 관리 미흡이었습니다. 이어 조리 직원의 개인 위생 소홀, 음식 보관, 준비, 서빙 과정에서의 위생관리 미흡, 쥐, 바퀴벌레 흔적, 조리기구 불결 관리 등이 주요 벌점 사유로 꼽혔습니다. A등급 비율은 올랐지만 B등급 비율도 함께 오른 만큼 A등급을 유지하려면 음식 보관 온도 관리와 개인 위생 준수가 가장 기본이라고 뉴욕시 보건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와 뉴욕 롱아일랜드 일대에서 야생 거위가 잇따라 떼죽음을 당하면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이후 현재까지 주 전역에서 병들거나 죽은 새가 3,000마리 이상 신고됐습니다. 에식스 카운티 베로나 파크와 몬머스 카운티 앨런타운에서는 이번 주에만 수십 마리의 죽은 거위가 발견됐으며 당국은 일부 공원을 폐쇄했습니다. 뉴욕 이스트햄튼의 조르지카 폰드에서도 700마리가 넘는 죽은 거위가 수거됐습니다. 당국은 공식 확진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조류독감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조류독감은 인체 감염 위험은 낮지만 당국은 어린이와 반려동물을 동반한 주민들에게 죽은 새에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시가 노숙자 지원에 쏟아붓는 예산이 6년 새 3배 이상 늘었지만 노숙자 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노숙자 지원 예산은 2019년 1억 2천만 달러에서 2025년 3억 6,80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노숙자 수는 3,588명에서 4,504명으로 25.5%가 늘었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쉘터 제공 등의 노력에도 노숙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어떤 서비스가 효과적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전국 48개 대도시 중 두 번째로 낮은 노숙자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약 14만 명의 노숙자를 쉘터 등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장기 요양, 즉 롱텀 케어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급등하면서 중산층 가정의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 은퇴자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홈케어와 어시스티드 리빙 비용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50% 올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시니어 가구의 중간소득 증가율 22%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다른 성인 데이케어 비용도 33%, 널싱홈 비용도 최대 25% 올랐습니다. 문제는 메디케어가 이러한 롱텀 케어 비용을 대부분 커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메디케이드 대상도 아니면서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중산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오는 6월 치러지는 뉴욕주 상원 27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7선거구는 트라이베카, 그리니치 빌리지, 차이나타운, 소호 등 로우 맨해튼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공석이 된 곳입니다. 현재 예비선거에는 이 의원 이외에도 대만계인 유라인 리우 전 주 하원 의원과 썸머 오마르 사회운동가가 도전장을 내밀며 3파전 양상입니다. 로우 맨해튼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 만큼 예비선거 승리가 곧 본선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의원이 당선된다면 사상 최초의 한인 뉴욕주 상원 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մ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մ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